요즘 틈날 때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걸 다시 보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봤던 건데도 참 재미있네요. 소시민의 평범하고 겸허한 보통의 삶. 이런 건 더 이상 우리 대중문화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죠.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고맙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자취를 감춘 자리에 함께 미워하고 매도하고 힐링이라는 말로 눈앞의 현실을 회피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내 자신을 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만 남았습니다. 사라진 모든 것들이 아름답진 않죠. 다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대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으로부터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11월 24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벅샤르 펑크의 Another Day였습니다. 이연희님,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 시트콤 되게 재밌었었어요.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재미있는 시트콤 보면서 웃어야겠습니다. 단순히 재미 문제가 아니라 참 이 오프닝에서 쓴 것처럼 아주 그냥 편한 세상 말로 따뜻한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보면서 적어도 뭔가 이 엉뚱하게도 분한 마음이나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들로 내가 참 한심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들보다는 참 다른 것들이 많았거든요. 언뜻 떠오르는 것도 뭐 한지붕 세 가족, 서울 뚝배기, 전원일기, 서울의 달, 파랑새는 있다. 참 희망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불과 한 10년 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우리가 그 막장 드라마라고 혹은 뭐 막장 예능이라고 불렀던 것들 지금 보면은 아주 그냥 정석이에요. 지금 뭐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은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려는지. 얼마 전에 전원일기를 다시 봤는데 걸작입니다. 대단해요. 이런 걸 참 TV에서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왜 옛날에 이렇게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거의 뭐 한 편 한 편 그 1시간짜리 에피소드 완성도가 무슨 뭐 미국 그 남부 쪽 그런 그 어떤 그 가족의 어떤 그 일대기를 다룬 그런 영화들 보는 것만큼의 완성도가 있어서 깜짝 놀랐던 얼마 전에 기억이 나네요. 9093님, 웅디, 오늘 우리 부부 결혼 24주년이에요. 20대 초반에 만나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꼭 축하해 주세요. 아름답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나서 결혼 24주년. 참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도 참 그 두 분 사이에 사랑 또 그 의리 변치 말고 늘 그 지켜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참 그 소소한 것 같아도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을 올라던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기 쉽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이에요.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야사의 달인 선심 교수님,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역사 속 궁궐 요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장수진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디. 호주에 살고 있는 허지웅쇼 애청자입니다. 연초에 11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들 보러 휴가를 계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대신 2주 동안 휴가를 내서 지금 쉬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만날 수 없지만 본방으로 허지웅쇼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호주에 있는 저에게도 웅디가 잘 지내라고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예, 잘 지내세요.
좀 아쉬운 일이긴 한데 또 이게 안전이 최고고 오히려 뭐 올해 이렇게 한번 서로 떨어져 지내면은 서로 어떤 돈독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딴 얘기인데 뭔가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왜 언젠가부터 내가 타령조를 하지? 잘 지내세요. 이상하다. 나 원래 안 이랬었는데 왜 그러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장수진님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들어줘서 감사해요. 7201님 주말에 신우이랑 싸웠더니 기분이 찜찜합니다. 아버님 댁에 TV가 3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개를 아버님 허락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갑자기 아가씨가 그거 자기가 쓸 거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돈을 받고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받아오라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말을 잘 못합니다. 참 그 신우이 진짜 꼴보기 싫으네요. 아니 그 TV를 산 사람 허락을 받고 팔았는데 그 TV 주인 허락을 받고 팔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뭐 자기 아랫사람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예요? 가족끼리 참 그 윗사람 아랫사람 나누는 것도 참 유치한 일이긴 한데 아무튼 저 같으면은 이 꼴 저 꼴 다 참 꼴보기 싫고 치사하고 뭐뭐해서 그냥 그 돈을 그냥 줄 것 같습니다. 그 신우이에게 진짜 꼴보기 싫은데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런 분하고 얽히시면은 본인 그 마음까지 상하고 그 본인 인격이 좀 훼손되는 그런 느낌까지 막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얽히지 마시고 그냥 그 돈 주고 끝내시죠. 그냥 그 대화하지 말고 사세요. 이런 신우이랑은. 그 아버님이랑 같이 그냥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우님 오늘은 아버지가 2주간의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날입니다. 원래도 혼자 지내셨는데 외부 치료도 못하시고 그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정상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친구가 라디오라서 이렇게 문자 보내는데요. 아들이 아버지 많이 사랑한다고 웅디가 꼭 좀 전해주세요. 아버님 이명훈 씨가 우리 아드님 이명훈 씨가 아버지를 참 그렇게 사랑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SBS까지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감동받으실 것 같은데 사랑한다는 이야기 참 안 주고받게 되지 않나요? 특히 가족끼리는 나이 들수록 참 훈훈한 모습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참 이명훈님 또 그 이명훈님 아버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좀 사랑한다고 보기 좋습니다. 자,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역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타령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앞으로 과거를 곱씹는 그런 날이 더 길어질 거다. 웰컴 투 꼰대 월드. 꼰대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나이가 됐다 이거예요. 난 자랑스럽고 건강한 꼰대가 될 거예요. 이제 정말 나 때는 말이야. 이제 그게 자연적으로 나올 거라니까요. 근데 요즘에 한국 홍보하는 그 영상이 봄 내려온다. 봄 그렇죠. 내려온다. 타령을 하시네요. 누가 그걸 그렇게 불러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목소리는 썬킴이 아니라 이날치예요. 밤 내려온다. 밤 내려온다. 진짜 이상하게 부른다. 아니 왜 국악을 트로트처럼 부릅니까? 이날치? 꼭 이 꽁치하고 지금 나오잖아. 봄 내려온다. 이 삼치야 그럼. 썬킴 교수님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는. 네. 근데 이 얘기가 안 그래도 나오네.
우리가 뭐 저기 광고 나가는 동안도 이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코로나 자체에 대한 경각심은 좀 많이 느슨해진 분위기예요. 특히 이제 다음 주가 수능인데 좀 큰일 났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돼요. 예, 예. 네. 수능도 있고 또 이제 이 병 자체 전염병 자체에 대한 경각심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뭔가 조금 조심하고 서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뭔가 그냥 잘 풀리겠지라고 하는 좀 느슨해진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겨울이 제일 위험하고 1918년에 이제 무원년 독감이라고 해서 이른바 예, 예. 스페인 독감도 가장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게 겨울이었거든요. 11월에서 한 2월까지. 그 대부분의 전염병들이 그 겨울이 참 네네네. 많은 인명 피해를 낳는. 그래서 이제 그때 큰 어떤 많은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올 내년 봄까지가 좀 가장 위험한 시기고 그때만 잘 버티면 진짜로 지금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좀 있으니까.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좀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걱정이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그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여기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층으로 올라오는데도 그 왜 저기 창에서 뉴스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그 방역 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젊은 층에 숨은 감염자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익숙함도 이런 식의 익숙함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궁궐 요리입니다. 딱 생각나면 또 대장금 오나라. 또 타령이네. 장금의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건가요? 그 장금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안타깝게도 오늘은 장금이 얘기는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록에서 보면은 대장금은 의녀로 의녀지, 의녀. 네, 그러니까 요리를 직접적으로 주관 어떤 중심으로 참여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궁궐에 대한 요리를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궁궐의 요리. 네. 또 뭐 작가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 감성이 떨어져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궁에서의 요리는 남자들이 했어요. 예. 그렇죠. 솥도 무겁고 예. 또 요리가 소 몇십 인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재료도 무겁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그 요리는 다 남자들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설이죠.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게 예. 전근대 시대에 그러니까 전근대 역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리를 하는 경우와 먹는 경우가 구분됐을 경우에는 예. 요리를 하는 사람을 천하게 봤어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요리사를 굉장히 높이는 하긴 그러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리를 한다는 게 굉장한 육체적인 노동을 동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저런 걸 해야겠어? 아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혁명 맛 좀 봐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리를 할 때 부득이하게 결국은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뭐 닭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아니 생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비교적 꺼려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요리사가 다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백정이라는 그 역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만약에 어떤 생물을 잡아서 죽여서 요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리 가짓수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럼요. 부담감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드라마 대장금 같은 경우에는 재미는 있었지만 예.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가 또 떴지만은 예. 일단 그 실증적인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허구가 많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어떤 구조들을 볼 수 있는 좀 시선들이 필요한데 그건 결과로서 상에 차려진 음식들만 주로 봤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고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어떤 역사적 인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궁궐의 요리를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측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리와 구조. 그리고 또 재미없겠다. 재미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또 박김 그 듀오라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나중에 또 다른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이제 궁중 음식이라고 먹고 있는 음식 가운데서 실제 궁중 음식은 거의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헌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의궤 같은 경우에 그 찬품 단자라 그래서 메뉴가 나와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제사 음식이죠.
그거 말고 이제 네. 그 연애 네. 연애 음식의 찬품 단자라는 목록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재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어떤 시기적인 격차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나 봐요.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는 메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조가 화성을 갔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먹었던 음식들은 재료하고 조리법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음식 디미방이라고 해서 궁궐 요리는 아니지만 이제 장계양님이 이제 한 350년 전에 썼던 요리책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는 있는데 그것 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요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요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현재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럴 때 이제 그것이 또 한편으로 전통 문화에서 지금 한복이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한식이 영향을 끼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궁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음식이 만들어졌고 그러고 그 음식에 어떤 철학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 음식 자체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진짜 뭐 한국적인 것들이 우리나라 원래 고유의 것들이 네네.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뺏어가려고 안달이 나는. 그러니까요. 가끔 뺏어가려고 하는 이거 저번에 뭐 한복이 이제 중국의 전통 의상이다라는 거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세 발이 피해요 지금. 이거 손흥민도 손흥민이 손오공 후예라고 하더라고요. 네. 손오공 후예라고요? 손씨니까. 그럼 요괴란 뜻이에요, 손흥민이? 아니 그런 말이 돌아요, 진짜. 아니 손오공은 요괴인데. 물론 뭐 손흥민 선수가 이마가 좁아가지고 긴 고아가 끼긴 끼겠어요. 손흥민도 중국 거고 상추쌈도 중국 거고 한복도 중국 거고. 그럼 원래 한국 거는 뭐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면 내년 2월 춘절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음식은 김치를 먹으면서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네.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국 드라마나 영화는 모르겠지만 중국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황실 복장은 그대로예요. 네네. 근데 그 밑에 있는 태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제 환관들 거기서 궁녀들이지 않습니까? 궁녀들의 복장이 우리 한복을 입고 있어. 한복을 드라마에서. 입고 있어. 한복을 갑자기 막 다 입기 시작해서 정말로. 현재 드라마에서 입히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거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그걸 주류로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바꿀 자신이 있으면 그 문제는 뭐냐면 해야죠. 그거를 보고 크는 현 중국의 신세대들은 그것이 중국 문화라는 걸 알고 착각을 하고 큰다니까 이게. 그게 문제죠. 그리고 뭐 이제 인터넷에서 싸우겠죠 또 이제. 그러니까 벌써 손흥민은 손오공이라니까요. 우리 코너 안에서 그 중국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썬킴 교수님. 하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사태?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미안해요. 때묻이야 진짜.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간단하게 아니다. 우리 2부에서 이야기 천천히 나누도록 하고요. 돌발 퀴즈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이 수라를 들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이 궁녀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보모상궁, 2번 기미상궁, 3번 감찰상궁. 야 이거 요 정도 쉬운데. 그렇죠. 굉장히 쉽죠. 힌트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영어를 할 수 있었다면 나에게 줘 기분이. 이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요즘 보면 상궁 김미 상궁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요즘 그 기업들 문화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회장님들 이사회 할 때 좀 자연스럽게 애정 넘치게 김이성 한복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 보면 신궁 한복 어떻게 할 거예요? 한복. 미안하다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컨트리 걷고의 김미 듣고 와서 2부에서 궁궐 요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잠깐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동안에 잠깐 이야기 나눴던 내용인데 그 뭐 아까 상추쌈 얘기도 있었고 한복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게 뭐 한두 명 뭐 네티즌이 뭐 분란 일으킨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가시거든요. 우리나라 그 드라마 킹덤 때문에 가시 서양에서 인기를 끄니까 가시 중국에서 온 거다라고 이제 근데 이렇게 얘기를 그나마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양심이 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나라를 배경으로 한 또 중국 드라마에서는 갓을 안 씌워요. 그건 변발이니까 갓을 쓸 수가 없어. 요즘 갓 쓰고 나오는 드라마 뭐지? 중국인들이 갓을 쓰고 나와. 그러니까 사극인데. 명나라 때 배경으로 한 그 중국 드라마에서는 갓을 씌워요. 어때요? 여기 뭐 아주 일말의 어떤 그 뭐야 근거라도 있는 겁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네가 몇백 년 동안 쓰지 않았던 것을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자기네 것은 맞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계속 만들고 생산하고 누려야 되는데 몇백 년 전에 또는 천년 전에 거 찾아서 그때 우리가 그거 했었으니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후 환경에 있으면 모든 게 자기네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거를 가지고 왜 스스로 만족해 할까? 아리랑도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원래 좀 생각을 하기를 우리 것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맨날 그 김치가 뭐 미국에서 얼마나 뭐 요즘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김치 소비량이 많은 거지.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멀쩡한 남의 거를 자꾸 자기 거라 그러니까.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요. 솔직히 BTS뿐만 아니라 약간 그 자격지심 때문에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아무튼 우리가 지금 BTS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뭐 먹거리란 부분에서 잠깐 걸쳐서 넘어가 봤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요리 이야기, 궁궐 요리 이야기. 네네네. 요 구조적인 부분 어떤 부분을 감이 잘 안 오는데. 일단은 궁궐에서 요리사가 누구였는가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궁궐의 요리사.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궁궐에서 밥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물론 왕과 왕비도 있지만 대체로 궁궐 안에는 내시와 궁녀 그다음에 신하들 또 군인들을 포함하면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1500명.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요리사가 한두 명이 돼서는 안 될 거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군대 그 취사병들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삽으로 밥. 그렇죠. 근데 삽으로 밥을 임금님한테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긴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품격을 갖추면서도 많은 인원에게 밥을 줘야 되고 또 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요리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밥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럼요. 그 밥을 먹는 궁궐 안에 관청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관청이 바로 사홍원이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사홍원. 옹원. 근데 이 옹자가 항아리 옹자가 아니라 밥 짓다 옹자예요. 아하. 그러니까 관청 이름이 밥 짓는 관청.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직관적이고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밥 짓는 관청은 손만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만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음식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홍원은 손만 들고 있고 언제든지 음식 재료가 오면 만들겠다. 이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재료를 수급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또 별도의 관청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 음식 재료를 제공하는 관청들이 여러 개인데 예를 들어서 내자시라고 하는 관청에서는 주식 쌀이나 밀가루, 그다음에 사도시 같은 경우는 부식류, 그다음에 사제감은 땔감, 그다음에 의용고 같은 경우는 양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사홍원에 있는 아까 두 손 들고 있는 이제 오기만을 기다렸던 분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경국대전에 390명으로 기록돼 있어요. 이 390명을 통솔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이 10명을 제부 선부 부르지만 궁궐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음식을 익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숙수라고 부릅니다. 익히는 사람들. 그래서 익힐 숙자에다 손수자를 써서 어허. 그래서 숙수라고 불러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궁궐 안에 이제 요리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임금님께서 이제 그 식사를 하시다가 네, 김치를 드셨는데 네. 김치가 익질 않았어. 네, 그럼 그 익히는 관청에서 처벌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1903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종 임금이 홍합을 먹다가 예. 이가 상한 거예요. 껍질을 다 안 깠네. 홍합 안에 그러니까 그 핵함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모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허. 발칵 뒤집혔죠 궁궐 안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해갖고 쫙 해서 조사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사홍원에 속해 있던 숙수하고 숙수를 관리하는 사람 남자 4명이 잡혀와서 어허. 이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 어. 하다가 결국은 3명은 귀양 보내고 1명은 면직시키는 걸로. 야. 그것도 굉장히 너그러운 처사입니다. 아 너그러운 거예요 귀향이? 이 정도면은 사실은 조선 중기 정도였으면은 이거는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왜냐 왕의 몸에 음식을 관리를 잘못해서 상처가 났으니까요. 근데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숙수들이 모든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요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파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내시라고 있잖아요. 예. 그 내시가 한 14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을 총괄하는 사람을 상선이라고 합니다. 아 상선 드라마에서 많이 뵀습니다. 그렇죠. 김처선 뭐 이런 분들. 예. 근데 실제로 상선이 2분입니다. 그래서 임금 옆에 있는 상선이 1명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를 하는 상선이고요. 1명은 아예 이분은 수락관에 가서 살아요. 이분의 목표 자체는 그러니까 자기 직업 자체는 장관급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식당에 가서 음식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 선자가 음식 선자예요. 그러니까 상선이라는 말이 사실은 가장 높다라는 어떤 직책을 표시하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예. 그 이름에 맞는 직책은 음식을 만드는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2개가 붙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음식을 만드는 걸 차리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복잡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땀 흘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그래갖고 차리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주방에 이제 궁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상궁이화 이른바 이제 그 여러 역할을 맡은 궁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음식을 차립니다. 여기를 이제 수락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곳은 주방, 그다음에 음식을 차리는 곳은 수락관. 심지어는 이 음식을 들고 요즘 같은 겨울에 조금 이제 강령전이나 교태전까지 가잖아요. 그럼 음식이 식어요. 그럼 거기에서 전자레인지로 데웁니다.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어요? 그거 없었으니까 아마 퇴성관이라고 하는. 지금 이거 짜온 거지 이거. 아니에요. 안 웃겨요. 퇴성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데워서 올려요. 아하. 바로 직전에. 아하. 그래서 사실은 임금님의 음식은 이게 식었다가 한번 데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맛이 없었을 거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홍원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 선방이라고 해서 선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선자예요. 이 달월자의 착할 선자 해가지고 그 선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뭐 황후를 담당하는 선방, 무슨 뭐 후비를 담당하는 선방 등등등등 있는데 이 황제를 위한 선방은 어선방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어선방. 네? 어선방. 어선방, 선방했다. 선방했다. 선방했어. 어선방에 총 한 600명의 그런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명이 이제 숙수가 모든 걸 다 컨트롤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어선방 같은 경우는 600명 가운데서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120명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중국 황제는 아침에 한 번 밥 먹고 점심 한 번 밥 먹고 하루에 2번 밥 먹어요. 저녁은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딱 오후 3시 이후는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저녁에 안주를 아니 황제인데 먹고 싶어 자기 먹겠죠. 공식적으로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먹고 2번으로 끝나는데 조선의 정말? 임금님도 아침을 드시고 저녁을 드세요. 점심에 근데 점심은 낮것이라고 해갖고 약것? 낮것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다과상을 먹고 그러네 맞네. 그래서 총 5번을 드시는데 술하는 2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2번 먹는데 예. 어떻게 먹냐면 한 번에 왕창 먹어요. 기본적으로 120가지 요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120가지 요리를 만드는데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선방 태감이 이 요리 하나당 한 요리사가 만들어요. 그래서 총 120명의 요리사가 있고 예. 요리의 재료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표를 다 붙여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먹는 시간은 솔직히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 황제가 밥을 먹는 걸 전선이라고 하는데 전선. 전진할 때 전자 아까 밥선자 이게 배고프다는 뜻이었거든요. 전수안이라고 황제가 얘기하면 밥 먹자예요. 그게 어디든 상관이 없어. 그럼 앞에 있던 그 어전태감이 그 환관이 전수안 전수안 하면 릴레이로 어선방까지 전달돼요. 그럼 그 어선방에서 요리를 120명이 막 한 다음에 어디 계시냐고 글로 120개가 배달이 돼.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누가 있냐면 그 시선태감이라고 해서 그 옆에 그 우리는 김이상궁이지만 김미 얼굴에 김이 많네요. 중국은 시선태감이라고 해서 음식을 다 맛을 보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어 시선태감이. 독이 있는 점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황제 젓가락이 한 음식에 2번 이상 가면 뺏어요 그걸. 음식을. 왜? 예를 들어서 난 잡채를 좋아한다. 예. 난 잡채를 먹을 거야. 2번 먹고 3번 먹는다 그러면 옆에서 혹시라도 황제가 잡채를 좋아하는구만. 저기다 독을 넣어. 이럴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편식을 할래야 할 수가 없구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먹고 2번째 젓가락까지 갈 때는 옆에서 시선태감이 뭐라고 한대요. 그리고 3번째 젓가락에 가면 그 음식은 아예 실종. 다음부터 안 나와. 야,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그리고 120가지 이 요리를 다 솔직히 인간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이냐면 그 신하들한테 이제 하사란데요. 서 있잖아 쪽 이렇게요. 뭐 황제들 서 있고. 자 거기는 병부상서 커먼 베이비 이리 오라고. 이게 내가 내리는 음식이니까 저기는 3번 음식 너 먹으라고. 그러면 서서 그 자리에서 이걸 다 먹어야 돼요. 배가 불러도. 그리고 하우츠 맛있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처벌. 하우츠가 맛있다예요? 네. 하우츠. 하우츠 뒤로 액센트를. 하우츠 뒤로 액센트요? 하우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그 황실 음식과 달리 이제 중국에 가면은 그 당시 이제 명청 때 그 황실 음식이 버젓이 길거리에 다 팔려요. 황실 음식이 맛이 있나 보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경오리 그 카오야라고 하는 거는 영락제가 먹던 명나라에 명락제가 먹던 그 황실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베이징 가면은 그 쏴냥로우라고 해서 쏴냥로 그 뭐냐 호거는 호거인데 빨간 호거가 아니라 맛있겠다. 맛있겠다. 빨간 호거 있어 그거. 맑은 거? 그 닭 육수 국물에 닭육수에다가 한 거. 그거는 청나라 황실 음식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시중에 풀려 나갔냐면 전라라고 있어요. 전라. 발음 잘하세요. 이게 끈을 절자와 이 뭐냐 라면? 아니 우리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소변 보면은 머리 쓰고 간 거 뭐예요 그거? 키 라자예요. 키를 라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 절라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황실에서 몰래 빼돌리는 걸 봐줬어요. 남은 음식이니까. 그래서 밖에서 이제 시장 통해서 이게 황제가 먹던 음식이야. 먹어보니까 맛있어. 이걸 개발해서 팔자.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중국에는 그 당시 황제들이 먹던 음식이 고대로 시중에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선에서는 이제 궁중에서 연회가 베풀게 되면은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넉넉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연회가 끝나도록 음식이 남게 되면은 여기서는 전라라 그러는데 그 조선에서는 반기라 그래요. 반기. 그릇 기자에다가 나눌 반자를 해서 그릇에 나눠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릇에 나눈 게 아니라 종이봉다리에 하나씩 싸서 붕어빵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대신들 들고 가도록.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보자기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궁궐 음식의 일부가 양반집에 전해지게 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식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바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맛이 이제 이게 상업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뭔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중국처럼 이게 뭐 궁궐 음식이다 뭐다 이렇게 퍼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해졌을 거다라고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맛은 좀 떨어졌다? 지금 음식이 갖고 있는 그 자극적인 음식에 비교한다 그러면 옛날 음식은 정말 밍밍했을 겁니다. 어때요? 중국은 그러면은 요즘 우리가 먹는 뭐 마라 이런 거 엄청 맵고 짜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나요? 마라 호거 같은 경우는 사천 지방에 있던 그 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음식이었고 원래는 특히 걸륭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걸륭제, 진짜 미식가 중에 넘버 원이죠 청나라에. 근데 이 남부지방 그 순수를 많이 다니셨는데 특히 이제 양주라고 해가지고 항저우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경항 운하라고 있거든요. 중국에 베이징과 항저우를 연결하는 큰 운하인데 그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자가 많이 몰리겠어요. 음식이 맛있지. 향신료도 많이 몰렸겠네요. 그렇겠죠. 우리가 먹는 지금 중국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동네 중국집에 있는 중국 음식 가운데 진짜 중국 음식은 거의 없고 유일하게 중국 음식과 똑같은 게 볶음밥이거든요. 볶음밥. 고슬고슬하게 볶음밥. 좋아. 그게 양주식 볶음밥이에요. 양주 차오판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는 뭐 뿌려 먹어요? 뭘 뿌려 먹다니요? 짜장? 아니요. 그냥 먹어요. 아 그냥 밥만? 그냥 밥이 맛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볶음밥 맛있겠다. 오늘 근데 역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은 맛맛으로 가죠. 썬킴 박광일의 맛맛. 노 작가님 미안. 이제 걸륭제가 이제 양주를 가가지고 맛있다는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걸륭제가 양주가 음식이 맛있다고. 갈 때마다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왜 또 갑자기? 공식으로 가가지고 특히 이제 양주 같은 경우는 그 염상이라고 해서 그 당시 소금의 집결지였는데 동네 염상 다 부르라고 그러면 황제가 왔는데 정말 진수성찬을 차렸을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염상들이 양주 염상들이. 근데 걸륭제가 먹더니 패! 아까 하우츠가 맛있다잖아요. 예. 뿌하우츠 뿌하우츠. 맛이 없다 이거. 염상 얼굴 새하얘지면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맛있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났냐? 그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간 다음에 이제 걸륭제가 다시 베이징 연경으로 돌아간 다음에 밑에 있던 그 태감들이 어선방 태감들이 요리하시는 분들이 미안하다고 염상들한테 갔는데 황제가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갖고 오라 그러면 우리가 맨날 여기 양주까지 왔다가 베이징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요리가 다 된 후에 올라갈 때 요리 하나당 소금 한 주먹씩 뿌렸다. 설탕 한 주먹씩 뿌렸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미안하다.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걸륜제가 또. 그래서 공식적인 순수가 아니라 몰래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공식으로 가면 소금 뿌리니까. 그거 내가 왕이라는 걸 감추고 내가 왕이라는 걸 알리지 말라. 조용히 가서 먹어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강남 지방 가면은 뭐 걸륭 어두 그 제농 위투라고 해서 뭐 생선 머리 요리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걸륭 황제들이 다 몰래 자맹을 해서 그 평민인 척 밥 좀 주시오 이래서 얻어먹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서 개발된 음식들인데 공식적으로 갔을 땐 다 맛이 없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조선 임금님께서는 네네네. 혹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시스템적으로 네. 식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 좀 밖에서 뭔가 먹고 싶다 이런 적은 없었을까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굉장한 위험 상황이어서 심지어는 수락관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위험하게 했고 위험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바로 벌을 내리고요. 그 뭐 독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음식이 들어오는 경우도 그거는 만약에 수락관에서 그거를 막지 못하면 수락관이 큰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고종 때는 이제 외국 음식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외국 음식도 절대로 수락관에 들일 수 없다라는 법령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차이점이 맛을 탐하는 것을 서로 그러니까 경계했던 거는 사실인데 근데 저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을 탐했다면 조선에서는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어디에 좋은가? 어디에 좋은가? 이거는 어디에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음식점 가면은 추어탕 집에 가면 미꾸라지의 효능, 뭐 어디 오리집 뭐 가면은 오리의 효능 그러니까 이게 써 있구나.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음식 문화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어디에 맛있고 어디 지방에서 산출된 거다. 그래서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좋고 그리고 몇백 년부터 먹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음식에 대한 생각들의 궁궐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퍼져나간 거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장금이 요리도 하면서 또 우리 실질적으로 역사에 기록된 건 은효이기도 했잖아요. 은효였잖아요. 사실상. 네네네. 그것도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연결이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체험을 할 때 제가 이제 소개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약. 예, 그거는 이제 그 아편에다가 아편이 아니라 아편?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박광희 깜짝 작가님 놀랐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교에다가 어디서 거기 나와 그게 왜? 네, 아교에다가 그 한약재하고 꿀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젤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젤리처럼 만드는 거를 이거는 수락관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이거는 내의원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약이라고 하는 음식은 그렇게 해서 일부 음식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궁궐외 그러니까 내의원에서 준비를 해서 오는 것들도 있죠. 잘 들었습니다. 야 이게 궁궐의 요리 이야기에서 난 좀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재밌네요. 뭐 우리 박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지금 그 구조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명청 때 황제들이 먹었던 음식들 예. 다 원고에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네. 다음에 한번 해줘요. 헐. 다음에 뭔가 이게 조선시대 중국시대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네네네. 맛있는 거 맛대결 한번 해봅시다. 아유 시리즈 나오죠 이거. 너무 좋은데. 맛으로는 이기지 못할 것 같고 아마 효능으로, 영양가로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미꾸라지의 효능과 오리의 효능으로 미꾸라지 먹기 이길 수 좋아요. 있지 않을까. 네. 아, 너구리요?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임금님이 술안을 들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궁녀 바로 2번 김이상궁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속 궁궐 요리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님, 선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예능형 영화인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가? 시그널 킹덤으로 유명한 김은희 작가 남편 장항준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장항준 감독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요. 길구봉구의 알았다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